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날입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연세로댐 정신과 최희연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더워요. 네.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나머지 멤버들. 안녕하세요. 취향이 세상을 바꾼다. 백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만 사는 이여름입니다. 네, 이상한 최의연입니다. 저는 성장 영화를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가우디 개편의 일환으로 좀 색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영화를 정해놓고 그 영화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상담 내지는 뭐 심리 이런 거를 한번 적용해가지고 해보는 이걸 제안을 주셨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취지를. 네, 멋진 제안이죠? 네. 아니 영화를 딱 봤는데 에피소드에 굳이 꼭 상담이 아니어도 이런 얘기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각의 인물을 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어느 가족의 아키라는 인물을 가지고 상담도 결국은 한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영화도 상담도 공통점이 많아서 오늘은 그 공통점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세상 어디에서 어느 가족을 이렇게 보는 데가 있을까? 네. 상담을 해주겠다며. 김프로쇼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할머니의 손녀딸 네네. 아키를 중심으로 얘기를 그러면 한번 해볼 텐데 이거는 뭐 오늘 제가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럼요. 오늘은 진행을 이제 최 과장님이 하십니다. 최의연 쇼. 네. 드디어 제가 진행자를 꿰찼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네.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 이게 전문 용어들은 아니고요. 용어들을 몇 개 만들어가면서 오늘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용어는 사실, 추정, 해석이라는 일련의 표현입니다. 사실, 추정, 해석. 네. 사실은 요즘은 팩트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 듣고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영화가 정말 많은 부분을 부분 단편들을 팩트로 보여주는 요소가 많고 그 팩트를 엮어서 이 보는 사람이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데 재간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한 여러 보여준 장면이 사실 팩트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근데 영화에서 다 설명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 저건 뭐가 있겠구나. 근데 그거는 아무도 확인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추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우리에게 추정을 불러일으키고 사실과 사실의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은 이제 추정으로 엮거든요. 맨 마지막은 그 추정과 추정을 엮어서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은 일종의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 되기도 하지만 힘을 발휘해요. 결국 상담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볼 때도 사실을 들어요. 그리고 그 사실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것들을 추정으로 엮어요. 그리고 치료자가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이 그 사람을 좋게 나아가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해석 때문에 인생 망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해석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과정을 영화로 한번 살펴보려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영화 다 보셨으니까 일단 제가 먼저 영화 안 보신 분도 오늘 방송 듣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도록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다 서로들 할 거니까 감안하시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다루는 주인공은 아키라는 여자인데 나이는 정확하게 안 나오죠? 나이는 안 나오죠. 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대상이고 또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죠. 이름은 하치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할머니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나중에 확인이 된 것으로 볼 때는 혈연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죠. 즉 그 아키의 할아버지의
전 아내가 이제 전처가 바로 이 할머니인 거죠. 네. 그거를 영화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서로 이미 알고 있다는 것들이 분명해요. 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아키는 가출을 했고,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영화에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다른 사람과 달리 아키는 할머니 옆에서 잡니다. 이 특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월세를 안 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 집에 사는 동안에 이제 나름의 이제 돈을 분담해서 내야 되는데 유일하게 돈을 안 내요. 그래서 너는 왜 돈을 안 내냐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 아키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내 옆에서 자고 돈도 안 받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영화에 제일 끝날 때 보면 이제 그래서 안 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배경이 설명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지식이에요. 네. 제가 오늘 몇 가지로 엮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 제가 할게요. 결국 이 할머니가 이제 죽죠. 네. 그리고 그 집에 같이 사는 사람에 의해서 그 집의 지하에 묻히죠. 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의 지하에 묻혔다는 거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영화 보면서 네. 분명하게 나온 장면은 없어요. 즉 사실이 없어요. 그렇죠. 네. 뭐 누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진술하거나 이런 거는 네, 그런 건 없는데 네. 저게 어떻게 발각됐다는 걸 여러분들은 영화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키가 말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의 대처와 아키의 반응은 좀 달랐으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할머니도 여기 좀 더 머물고 싶어 하실 거야라고 하면서 아키를 설득하는 모양새가 되는 장면이 나온 걸 봐서 만약에 남들이 알아챈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다면은 제가 얘기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명확하지 않게 놔두는구나. 네. 거기에 지금 대해서 얘기도 보면 이제 사실과 네. 추정이 섞여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다른 분들은 혹시 보면서 그냥 당연히 조사하다 보니까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정말로 이런 어떤 전후관계 혹시 생각나신 게 있었어요? 저는 아키가 얘기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할머니가 돈 받은 거 아냐? 라고 이제 물어봤잖아요. 네. 그랬더니 몰랐던 것 같은 반응을 그렇죠, 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 이제 할머니가 돈을 받았어?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리고 이건 아니잖아. 약간 당황해하는 표정이 나왔죠. 싶어가지고 네.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네. 여름 작가도 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네. 아키가 나오는 부분에서 했던 질문이 그거고, 아키가 대답을 했던 것도 그게 좀 유일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키한테 했던, 이 사람들이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아갔다는 거 알고 있냐 했을 때 깜짝 놀라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생각한 거는, 어쨌든 사회복지사가 그 할머니를 방문한 걸로 봐서 그 집이 할머니 소유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네. 근데 그 집에 할머니는 없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도망쳐서 나오는 걸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냥 막연하게 수색해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벌써 저도 아키가 네. 얘기해서 그것들이 발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 아까 얘기한 그 표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그 영화적인 편집이 있었어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취조하는 장면에서 아키랑 얘기했던 장면 바로 다음에 그 할머니가 발각이 된다는 장면이 바로 이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다음에 저 장면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키가 결국 저런 태도에서 뭔가 얘기를 했으니까 저게 발각이 됐나 보다라는 식으로 추정을 하게 은근히 만들어놨어요. 네. 근데 분명하게 그렇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팩트랑 추정의 차이를 잠깐 얘기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가 가져온 얘기인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앞뒤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인과관계로 얘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서 은근히 거기에 이제 이야기가 훅 들어가요. 근데 그러다가는 그게 진짜일 때도 있지만 가끔은 오해일 때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도 얘기를 들을 때 전후관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가끔은 그거를 면밀하게 잘 듣지 않으면 거기에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어떤 해석을 하기도 하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그냥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 서론격으로 이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질문. 아키는 인간관계에서 돈과 섹스를 어떤 정도의 비중으로 둘까요? 두 개를.
네, 돈과 섹스, 네. 인간관계의 뭐 친밀함이나 신뢰나 이런 관련지어서 돈과 섹스를 네.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그게 들 텐데 이거를 얼마의 비중으로 둘까요? 결국 이제 제가 질문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본 몇 가지 팩트를 가지고 추정을 하겠죠. 네. 팩트들을 얘기해 주시고 그것으로 추정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받아야 할 돈을 안 받는다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거래 결과로 돈을 주는 사람을 더 신뢰를 하고 뭔가 어떤 성적인 뭔가를 거래를 하는 것은 재화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무엇을 받고 싶고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따져보면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일단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 말인가 할 텐데 네. 결국은 이제 이 영화 안에서 돈이냐 섹스냐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두 부분이 나와요. 팩트는. 네. 첫 번째는 아키가 있다가 그 집에 아버지 뻘이 되는 배우는 릴리 프랭크인데 네. 극중 이름이 오사무입니다. 오사무. 네. 그냥 아빠라고 부를게요, 제가. 네. 그 집에 이제 아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빠 역할을 하는 사람이랑 이 아키랑 둘이 있을 때 아키가 툭 하고 질문해요. 네. 둘은 사실은 완전 부부는 아니죠. 네. 둘은 언제 섹스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둘이 우리는 섹스 안 해. 근데 왜 둘이 부부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의아한 느낌을 주니까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는 그 이상의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되려 질문하죠. 우리 둘은 그러면 무슨 관계로 이어져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아키한테 질문했더니 아키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돈과 섹스에 대한 얘기를 나올 수 있는 담론 하나고 또 하나는 아키가 실제로 섹스를 하죠. 네. 영화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에 손님 한 명이랑 섹스를 한 것이 이제 영화에서 나중에 이렇게 흘러보면은 사실로 나오는데 그 손님은 자주 오는 손님이었고 네. 자기 그 유사 성행위 업소에 자주 오는 손님이었고 그 업소로 보면 이제 그냥 창 밖에서 서로 교류하지 않고 만나는 거가 있다가 돈을 더 내면 둘이 같은 방에서 무릎을 벤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네. 부분으로 뭐죠? 토크룸이라고 하더라고요. 토크룸. 네. 토크룸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직접 이야기를 해도 되는 방. 접촉이 가능한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뭔가 그 심리적인 끈이 이어져서 섹스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장면으로 묘사가 돼 있죠. 네. 거기서도 보면 자기의 그 영업을 위해서 만난 돈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과 결국은 섹스로 이어지는 그거는 꼭 돈과 상관없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로 섹스한 장면이 나와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돈과 섹스의 비중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팩트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키한테는 돈과 섹스가 어떤 비중일까. 또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데 이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특히 뭐 몸이라는 걸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에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빠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읽은 뉘앙스는 아니야, 부부가 그런 게 어딨어. 부부는 그렇게만 연결되는 게 아니야. 몸도 연결되어야 진짜 부부지라는 뉘앙스로 저는 읽었어요. 네. 그렇다면 아키한테 섹스가 그걸로 돈을 벌어도 될 만한 하찮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돈을 버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섹스가 되는 그게 이렇게 뒤집힐 수 있는 네, 제 어리석은 질문에 상당히 그 현자스러운 답을 돈과 섹스가 뭐 어느 비중이냐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했더니 굉장히 이 섹스의 비중이 어디에 따라서 돈에 더 근접하는 섹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섹스도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또 1이냐 2이냐 물었더니 3으로 대답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비슷한 생각 혹시 김프로도 하고 계세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돈과 섹스가 저 사람한테는 우선순위로 치면 돈이 먼저 있겠다 싶은 생각은 했거든요. 왜냐면 당장에 저 친구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이런 집에 살고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뭐 내가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돈 때문에 기인한 게 좀 있으니까 나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늘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받았는데 네.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면 그제서야 이제 섹스를 하면서 내가 의미를 좀 둬야 그 행위 자체가 사랑으로 연결되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그냥 섹스하는 거는 돈을 벌려면 벌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의미를 막 두거나 부여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상태까지 자기 몸을 활용해서 그냥 돈을 버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다가 그런 것들이 어렵게 문이 열리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섹스가 사랑을 하거나 마음을 연 표시로 좀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돈이 정말로 중요했으면 집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곁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얼마간의 자유가 허락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집을 나와서 그 친할머니도 아닌 할머니하고 있는 건 어떤 마음이 닿았던 뭐 몸이 닿았던 어느 식으로의 그런 인간에게서 느끼는 접촉 때문에 나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게 치자면 몸을 파는 행위 혹은 뭐 유사성행위이긴 하지만 그게 시간당 객단가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지 않을까. 만약에 그냥 단가도 높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하겠고. 그러니까 어렵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뭐 알바를 하거나 뭐 이런 걸로 만약에 그냥 나와서 사는 게 문제라고 하면 그럴 텐데 그러기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좀 하지 않았을까. 확실히 나와서 사는 것 때문에 돈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죠. 네. 궁극적으로는 돈과 섹스 따위를 하찮게 여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 같다. 네. 하찮게 여길 수 있으니까. 이를테면 할머니가 돈이 많던가 아니면 유사성행위 업소의 단골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머지가 해결될 텐데 이쪽도 저쪽도 나머지는 해결 안 되는 상황? 네. 그러니까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돈이나 어떤 육체적인 서로의 탐닉에서의 쾌락이 아니고 그게 필요 없는 삶을 지향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네. 그래서 이것에서 나는 거리를 두고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여론 작가님이 그 생각이 바뀌어간다는 의미로 단골과 그래도 사실은 단가에 맞지 않는 성행위를 하고 사실은 공짜로 이렇게 어떻게 더 나아간 거잖아요, 진도가. 근데 시간 올렸는데. 네. 근데 그게 뭔가 마음이 열렸다라기보다는 이때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자신의 기준에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통제 불가능의 영역에 들어간 거라고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본인 스스로가 세운 기준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뭐 그런 생각도 오히려 들어서. 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돈과 섹스가 가장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어디로 끌어가려고 하냐면은 섹스는 조금 너무 막연하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막연한 표현으로 돈과 신뢰는 어떤 정도의 비중이냐. 아키에게 있어서. 요거를 가장 어렵게 하는 거는 아까 벌써 소개를 했는데 할머니가 죽은 다음에 그 집에서 이제 다들 도망 나오려다가 발각되면서 한 명 한 명 취조되는 상황에서 아키가 그동안 몰랐던 사실 한 가지를 듣죠. 할머니가 매번 할아버지 기일 때마다 너네 집을 찾아갔다. 그래서 그때마다 돈을 받았다. 아키의 친부모에게로부터. 3만 원씩. 얼마씩 받았는지는 모르죠. 거기에서는 팩트상으로 전달이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취조자가 얘기해 주진 않아요. 취조자가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그 장면에서의 팩트에서는 내가 할머니 집에 있다는 이유로 나를 돌봐준 어떤 입장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뉘앙스를 받아요. 그래서 돈을 받았다고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근데 또 그 생각을 헷갈리게 하는 게 내가 이 집에 사는 거를 부모는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뭐야? 아니 내가 여기 사는 걸 알아야지 돈을 받았다라는 게 이유가 되는데 또 내가 사는지는 모른대. 뭐지? 돈은 왜 받았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키는 할머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위하고 항상 내 편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이었나? 결국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것도 할머니의 생존 수단을 위해서 돈 때문에 그랬나? 라는 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키의 입장에서 볼 때 신뢰와 돈, 이 할머니랑 오랫동안 맺은 그 관계의 신뢰의 끈과 그것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이 소리 하나에서 갖고 있는 이 돈 때문인가의 이 부분의 이 비중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화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키가 신뢰를 깡그리 잃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화는 그렇게 편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래서 할머니가 묻힌 거다라는 것들도 마치 얘기한 정황처럼 흘러가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공개하게 된 어떤 대표적인 대상이 아키인 것처럼 다소 그려 있고 그것의 가장 큰 배경은 결국 할머니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돈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에서 그 사람의 그 생각 자체가 흔들리고 뭐든지 무너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가리켜서 마음의 곰팡이가 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기에 돈이 결국은 의심의 곰팡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가출해서 있던 자기를 가장 돌봐주고 챙겨주고 자기의 여러 면들을 알아주고 뭐든지 다 이야기도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관계를 오래 유지했으면 옆에서 무슨 소리를 했던 심지어 그것 때문에 몇 천억을 받았다고 쳐도 그래도 할머니는 우리 편이야라고 생각을 할 텐데 거기서 할머니가 돈 받았어. 이 얘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왜 그렇게 흔들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 거기서 잘 안 흔들려요. 그게 본인한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이분의 캐릭터, 아키의 캐릭터는 거기에 가장 큰 결함이 있어요. 왠지는 설명이 없지만 아키는 확실히 그렇게 탄탄한 인간관계의 사랑을 받고 받아도 돈이라는 곰팡이가 쓱 들어오면 뭐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당히 약한 유약한 흠이 그 인격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면 그 포인트는 다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아키는 그렇게 그려졌는데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맞아. 사람은 저렇게 아킬레스의 건처럼 하나 툭 건드려지면 그냥 슉슉 이렇게 무너져가는 한 포인트가 있는데 아키의 그 면을 저렇게 그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돈으로 그렸을까? 이거는 뭐 조금 더 생각이 복잡해지지만 그 정도로 일단 얘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담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이 곰팡이를 결국 해결하는 거예요. 상담할 때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사실하고 추정하고 뭐 너 과거에 무슨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그 추정도 근데 추정이 다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들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마음의 곰팡이 같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곰팡이가 사실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뭐 할머니는 돈만을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되게 신뢰감을 갖는 사람은 설령 그래도 그냥 신뢰로 자기를 무장하거든요. 그게 자기한테 나으니까 훨씬 더 편리하고 근데 지금 보면 아키는 어떻게 보면 할머니의 그 사랑이 흔들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흔들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갖는 거 보니까 본인의 곰팡이다.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 설령 실제로 할머니가 돈만을 밝혔다고 해도 그거를 퍼뜨리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의 그 틀을 잘 붙잡는 것들이 상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본인 마음의 곰팡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지금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제가 보기엔 영화에서는 아키는 그 곰팡이를 처음에는 모르고 그 곰팡이에 당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좀 극복한 것 같아요. 성장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에 다시 온 마지막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합시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나한테 나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곰팡이를 키워가는 기제도 있나요? 그럼요. 자기를 무너뜨리는 기제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더 쉽도록 사람이 그런 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모든 게 그런 건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저 괜히 건드렸다가는 나 망하겠다라고 하면 안 가죠. 네, 그것이 그 사람의 핵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거 건드리면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뭔가 모르게 자기가 자꾸 거기를 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핵심 문제예요. 네. 그게 핵심 문제를 어떤 판별하는 기준이 조금 더 될 수 있어요. 뭐 이걸로만 100% 네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니 그게 문제라고 알면 안 가면 되지. 사실 쉬운 대답인데 그거를 그렇게 알면서도 자꾸 거기에 이끌림을 당하고 거기에서 무너지고 이런다면 그거는 핵심 문제다. 어떤 취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아키가 단순히 가출을 해서 돈이 없었던 상황에서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것이 지금 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 뿐이지 결국은 신뢰의 공고함을 깨트리는 의심의 문제예요. 네. 자기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자기는 괜찮아, 자기는 보호받아, 사람들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신뢰의 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유지하지 못하는 그 개인의 어떤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영화에선 그거를 돈이라고 그러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개인에게 일종의 마음의 곰팡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뭘로 기인했을지는 요소를 따져보면 다 다르지만 네. 양상을 보면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곰팡이의 양상은.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곰팡이를 발견하고 곰팡이를 지적하는 것, 곰팡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는 오늘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게 곰팡이 같은데 그게 당신을 계속 갉아먹는 것 같은데 당신을 완전히 거기에 무너뜨리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했어요. 네. 누군가가 곰팡이가 있다는 걸 발견한 상담자 혹은 조력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일반 개인이 팩트, 추정, 판단의 순서로 따라서 너 지금 이게 곰팡이가 핀 거다. 네. 곰팡이가 폈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해석이죠. 네.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상태가 되면 그렇구나라고 알게 돼서 굉장히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이거는 이런 줄 알면서도 자꾸 이 곰팡이를 키우는 과정이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 있고 드문드문 있는 사실에 대한 추정이 있고 그 추정에 대한 판단의 패턴이 계속 한쪽으로 가면 본인 스스로가 그걸 곰팡이를 키우는 방법 아닌가? 네. 라는 생각. 되게 상담에서 이제 그걸 두 가지 표현을 하죠.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방어라는 표현을 써요. 네. 하나는 저항은 나 알아. 그래도 나 계속 할 거야. 어쩔래?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약간 하는 태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길은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방어는 약간 교묘하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못 본 거 아니세요? 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제 꺾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든 저렇게 보이든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의 곰팡이는 이거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까지도 인정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네. 심지어 프로이트는 인간은 무의식이 있어서 그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배울 때는 그러면 뭐 그 사람 그냥 그 모양 그 꼴대로 산다는 얘기인데 열심히 봐서 뭐 하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사실 인간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알면 조금씩은 다듬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이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있다. 그리고 곰팡이가 굉장히 해롭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수용할수록 좋아요. 네. 설령 그것 때문에 하나도 못 바꾼다고 쳐도. 네. 아키는 왜 유사 성행위 업소에서 자신의 애칭을 동생 이름으로 정했을까요? 처음에 할머니랑 처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농담을 하면서 참 성격이 너도 뭐 그 핏줄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짓궂게 뭐 너도 참 짓궂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게 무슨 얘기지 했었는데 그때 나 거기서 이름이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관객들은 그게 누구 이름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할머니가 그 집에 갔더니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동생 사진, 본인 아키 사진 이런 걸 비교하면서 동생이구나라는 것들이 좀 더 이제 분명하게 우리한테 팩트로 다가오게 하죠. 그럼 왜 아키는 그 성행위 업소에서 자기의 별칭을 동생 이름으로 붙였을까요? 영화에서 일단 한 가지 팩트는 동생은 우등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 집에 1년에 한 번씩 그 할아버지 기일마다 이제 공을 들이러 가는데 그때 사진을 보면서 동생 공부 잘하냐 그랬더니 뭐 훌륭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도 지금 아키는 사실 자기 집에 있는데 아키 뭐 유학 갔다는데 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모들이
얼굴 표정 약간 숨겨가면서 잘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 하는 게 나오죠. 네. 네.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할머니 입장에서 우리 집에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 장면을 통해서 동생은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이 집에서 동생은 대우받지만 아키는 대우받지 못했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러니 집 나간 아이를 찾지도 않고 그저 그냥 유학 갔다고 숨길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취급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볼 때 왜 아키는 자기 동생의 이름을 그 업소에서의 별칭으로 썼을까요? 동생이 미워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냥 동생이 미워서 집도 나갔고 네. 동생 이름이라도 네. 홧김에 네. 그래 이건 내가 아니야. 근데 이건 얘 때문에 이런 거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얘 때문이니까 이름이라도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네 이름에 내가 먹칠을 해주리라. 네.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키가 네. 아주 다른 사람은 아니고 부모님이 늘 사랑스럽게 불러주고 부모님에게 늘 자랑이었던 네. 부모님이 불러주던 그 동생 이름 그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업소에서 그 이름을 썼겠지만 지금 뉘앙스대로 하면 자기가 뭐 SNS에서 별칭을 쓴다든지 뭔가를 할 때 너 이름이 뭐냐 할 때 자기 이름 아니고 다른 이름을 얘기하라고 할 때 동생 이름을 댈 수 있다면 아마 좀 더 비슷한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라는 게 어쨌든 내 이름으로 자기 뭐 소개를 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불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는 부르기보다 이렇게 글씨로 써서 얘기를 하지만 네, 그렇게 상대방에게서 그 이름을 들을 때 네, 상상의 날개를 펴보자면 부모님이 그렇게 동생을 불러주던 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기라는 인격을 불러주기도 바라지만 결국은 자기를 존중하는 어떤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건 동생 이름에는 많이 담겨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빙의해서 생각해보면 상황 자체가 네. 그 사람들이 날 존중해주지는 않잖아요. 네. 막 이상한 짓 하고 네. 나보고 막 성행위하고 막 이런 건데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게 그런 걸 들을 때 네. 아 그렇지 내가 평소에 항상 대접받고 싶었던 그 느낌을 느낄까가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배 감독이 중간에서 이제 심판자로서. 전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진상을 만났을 때는 내 동생이 엿먹어라로 쉽게 전이 될 거고 사실은. 근데 나를 보고 너무 흥분하면서 막 하는 걸 보면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할 거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되겠죠. 네. 근데 저는 더 확실한 건 아키라는 이름이 싫었다가의 방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누구 이름이든 상관이 없이. 네. 하지만 거기서 이걸 내가 이렇게도 투사할 수 있고, 네. 이럴 땐 이렇게도 더럽힐 수 있고, 이렇게도 써먹을 수 있는 이름이라는 점에서 네. 아예 새로운 가명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한테 모티베이션이 되는 이름이 동생 이름 아니었을까? 네. 자기랑 다르니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네. 근데 이 질문의 대부분의 다른 비슷한 뭐 우리가 이제 어떠한 누군가가 뭐 어떤 감정을 느꼈다든지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할 때 이유가 뭘까요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거예요 아니면 저거예요? 그럼 둘 다 있어요. 대개는 어느 하나가 아니고 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훨씬 더 모순적이거나 하면은 그것들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오히려 한쪽에 치우치면 실행이 오히려 생각보다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게 애매하면은 무의식적인 작동의 원리에 의해서 실제로 그것이 이제 시도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다분히 높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멋지게 대답하려면 지금처럼 양극을 얘기하면 돼요. 내가 실은 그거는 보면 너를 좋아하는 거지만 동시에 너를 싫어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야 빙구야 이러는데 굉장히 그럴싸한 말이 되거든요. 네, 모순적일수록 더더욱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정말 이게 좋은 해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방금 제가 한 말을 아키한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사실 네가 네 동생 이름을 쓴 거야. 하지만 제가 이제 넌 아키라는 이름이 싫었던 거야 라고 하면 화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키로 알려져 있지 않냐고. 내 동생 이름을 쓰지만 그것까지도 긍정을 해줘야 네, 그렇죠. 아키가 끄덕끄덕하지 않을까. 오늘은 주제를 아키로 해서 계속 아키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잠깐 딴 얘기를 할게요. 네. 영화에서 실제로 딴 사람 이름을 지칭한 게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네. 그 주인공. 쇼타. 네, 쇼타. 원래 이제 오사무라는 그 아버지 역할이
원래 본명이 쇼타예요. 네네. 영화에서 그것도 취조해서 나왔죠. 당신이 이름이 쇼타 아니냐. 네. 근데 왜 그 꼬마애를 자기 아들 역할을 하는 그 꼬마애를 쇼타라고 이름 지어서 부르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특별히 얘기를 하지는 않죠. 네. 그것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자기 본명을 자기 아들 역할을 하게 된 사람한테 붙였을까요? 본인이 그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 행위를 일단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가명을 택한 거고 오사무로 택한 거고 근데 본인이 오사무가 돼서 사는 삶도 그렇게 멋지지 않다. 그럼 내가 뭔가 잘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 인생도 바뀌고 너도 새로워져라 라는 의미로 그냥 이름을 준 거 아닐까? 네. 저도 비슷한데 내가 쇼타로 살았던 시간은 이미 망한 인생이지만 네. 내가 아빠가 되고 싶은 아이에게 쇼타라고 이름 붙여주고 내가 아빠가 되고 네가 아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거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 같은 그렇죠. 거를 희망과 기대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관점으로 얘기하면 김프로가 반대를 해야 되는데 찾고 있어. 아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기 이름이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니까 그런 걸 그렇죠. 자기 아들한테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도 그렇죠. 가르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이름을 그렇게 아름답게만 포장해서 아들한테 이름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주고 애한테 도둑질을 가르치잖아요. 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이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쇼타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렇죠. 네. 그걸 보고 안심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걔를 쇼타라고 해놓고. 네. 어떻게 하면 자기처럼 살게 만들어서 네. 약간 그러면 좀 정말 안 좋은데. 무서운데. 네. 근데 쇼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도 구원하고 어린 쇼타도 구해 주려고 했다면 본인 스스로가 뭔가 변화의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안주하게 되는 이유로 얘도 쇼타인데 뭐 라고 스스로가 그냥 안주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 아버지가 네. 아들을 떠나보내면서야 비로소 조금 어른이 됐다고 느꼈거든요. 네. 보는 내내. 아. 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이 아이를 위한 게 내포되어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아이 이거보다 네. 오로지 자기 연민. 그냥 내 이름이 이 애한테 가가지고 인생을 리셋해가지고 다시 사는 느낌으로 그냥 네. 아 나는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 연민으로만 자기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디 있는 애 훔쳐와가지고 네. 아들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네. 한참 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감옥에 있는 엄마가 너 딴 데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가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른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하지 않을까. 네. 이전에는 그냥 오롯이 수준이 워낙 나에 대한 짧아서 생각. 네. 나에 애처럼 나에 대한 생각만 계속 하면서 네. 딱 그 정도 발상해서 애 이름도 내 거니까.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엔 요 생각도 굉장히 타당하고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린 아이라면은 쇼타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쇼타라고 부르는 별 뜻 없는 의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제 나름의 이거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추정인데 아버지 오사무도 아빠가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쇼타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너는 아버지가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 어떤 아버지 없는 자기의 삶을 바꾸는 하나의 판타지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 추정이 그럴싸한가요? 아들한테 뭘 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1도 안 하는 게 명확한데 아버지라고는 불리고 싶어하는 게 자꾸 나오는 걸 보면 멋있다는 말도 듣고 싶고 네, 자꾸 뭐 그런 욕망은 있는 것 같다. 네.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자기 연민이 다분하지만 사실 되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합리화하는 과정을 계속 겪지 않았을까? 본인은 네. 당연히 가르쳐야 할 걸 가르쳐야 된다. 내가 잘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 라고 합리화하기 되게 쉬운 사고방식으로 계속. 지금 아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잠깐 세기는 했는데 이름을 붙인다라는 장면을 통해서 감독이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줬는데 그것이 이제 아키에서도 그렇지만 쇼타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서 그 부분 잠시 얘기를 좀 했어요. 몇 개가 더 있는데 네.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회심의 질문입니다. 네.
아키랑 할머니는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요? 극 중에서? 네. 단서가 있나요? 몇 년, 이게 연도가 정확히 나온 게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한 5년 보겠습니다. 5년. 왜 5년이요? 그냥? 여고생 내지는 중학생 말미 정도에 나왔을 것이고. 집을 가출을 그쯤에 했으니까. 네. 20대 초반 정도 되면 길어야 한 5년 정도지 않겠나. 길어야 한 5년이다. 네. 라고 얘기를. 네. 또, 추정을 해보세요. 일단, 서둘러 정답을 제가 확인하면 저도 5년으로 봅니다. 네. 근데 이유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네. 다시. 또,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지 알겠다. 저거 좀 이따. 뭔지 알겠다. 뭔가 나왔어요? 뭔지 알겠어. 집을 나오게 된 계기, 뭐가 서로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친할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챈 시점과 가출 시점이 아마 같거나. 네. 연달아 일어났을 텐데. 네. 그러면 그 시기부터 네. 아닌가? 그건 이제 영화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찍으세요. 몇 년인지. 뭔가를 지금 답을 안 사람의 이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할 수 있지. 저는 중2 때 나온 걸로 가장 자기를 돌아보면서 불만도 많고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즈음에 그럼 나랑 같이 살지 않겠니라고 했을 때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중2. 그러니까 중2 때부터 지금까지의 나이 정도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뭔가 녹차 얘기해줄까요? 찾아냈어. 뭔지 알까? 찾아냈어. 얘기해볼게. 찾은 거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되고. 이제 틀렸다고. 이거를 위해서 제가 오늘 녹음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죽은 게 영화에 분명히 나온 게 있느냐를 확인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뭐 연금 받고 이런 게 몇 년도부터 나왔는지를 지금 얘기한 게 없잖아요. 확실히 영화에서 그린 게 없잖아요. 자, 이제 김프로가 추정한 걸 들어봅시다. 그래. 네. 그 할머니가 가서 돈을 받잖아요. 집에 가서. 얼마 받았잖아요. 나와서 얼마밖에 안 줬네. 3만행밖에. 늘 3만행이네. 근데 나중에 찾아낸 돈이 있어요. 거기서 안 쓰고 할머니가 모아놨잖아. 15만행이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5년이지. 15만 원이에요? 네, 15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아빠랑 엄마 역할을 한 두 사람이 그 집을 이제 할머니가 죽은 다음에 혹시 어디 돈 숨겨놓은 거 있나 해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찾았다 하면서 대박이야 15만 원이야. 희한하다. 이 돈은 왜 봉투에 하나씩 들어있어? 이러면서 그치. 합쳐서 15만 원이네? 라고 하는데 그게 보면 결국 따지면 3만 원씩 결국 5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맞네요. 할머니가 나오면서 그러거든. 또 3만 원이네. 맞아. 그러면 이게 결국은 기일로 따지면은 5년이라는 시간이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쳐요. 그럼 봉투가 10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5개 가지고 제가 5년이라고 추정할까요? 5개밖에 없었으니까? 5년? 만약 아키가 자기 집에 없었을 때는 그 봉투를 보관할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 이 돈은 아키 거예요. 네, 그렇죠.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아키 주려고 저도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거 왜 이상하게 생각해? 저 할머니가 네 주려고 마련한 건데 맞아. 왜 실망해? 근데 뭐 할머니 죽었으니까 얘기는 못 듣겠지. 라고 저는 취조할 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 장면 여러분들 볼 때 기억나지만 거기에 아키가 있어요. 그걸 보고 있구나. 밑에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보고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이 막 돈을 챙기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아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돈이 중요하구나. 저 두 사람 봐라. 죽은 사람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계속 돈을 뒤지고 모든 건 돈으로 돌아가는구나. 돈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추정이 맞다면 그 돈이야말로 할머니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대표적인 표식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모른 채로 돈이 중요해. 역시 돈이 중요해. 저 사람 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와 무관한 이게 실은 굉장히 자기랑 핵심적으로 관련 있는 물체인데 자기랑 무관하게 지금 그걸 보러보면서 영화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상담은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처럼 이게 그런 의미다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모은 돈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것만 얘기해주고 연결해주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야라고 이어주는 것만으로도 주는 임팩트가 있어요. 그 임팩트는 잘하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곰팡이를 제거할 수도 있는. 그러네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는. 네. 하지만 그걸 누군가가 해석해주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받을 수 없는. 네. 나중에 실망하고.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할머니가 좀 미리 좀 얘기를 그거를 굳이 그냥 나중에 이걸 꼭 알려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로 자기 목숨이 좀 위험하다 이제는 보장을 못하겠다 실제로 놀러 가가지고도 약간 장면이 이제는 내가 오래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유서도 쓰고 그러는 마당에 아키한테 야 이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네 거야. 이렇게 얘기만 해줘도 굉장히 중요하게 남을 텐데 맞죠.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기회를 꼭 놓쳐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을 해서 우리에게 뭔가 잔상을 남기는 방법은 상담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그렇죠. 깝깝하게 하는 것이 그치. 이 영화의 어떤 중요한 그렇죠. 효과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니까요. 네. 안 그랬으면은 지금 이 장면을 가지고 심파를 만들든지, 그렇죠. 영화의 한 장면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눈물샘을 자극하든지 분명히 그렇게 할 텐데. 할머니와 함께 네. 이런 걸로. 어떤 사람들은 그 단서가 그게 그랬나라는 걸 아예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쑥 지나가게 만들었지만, 네. 그래도 영화에서는 그걸 빼지는 않아요. 네. 아, 저 감독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하지만 직접 상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깝깝함에서 네. 오는 감동 뭐 이런 거네요. 저거를 아키가 받았으면 네. 그 의미를 이렇게 전달받았으면 아키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아 이런 거 보면 정말 아쉽죠. 네. 그리고 작게나마 그것에 대안으로서 상담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할머니만큼은 못해줘도 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천만 영화가 되렸으면 아키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편지가 툭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아키야 사실은 이게 막 플래시백이 막 돌아가면서 할머니 목소리로 나레이션. 할머니 목소리 울고 막 아니면 꿈에서 할머니 등장하는 거지. 꿈에 등장. 그렇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고. 네. 나머지 애들 다 깨우치고 그 집 다 인테리어 새로 하고 식당 오픈하고 막 이러고 알바 딴 거 안 하고 맞아 식당하고 쇼타 식당 이런 식으로 메뉴 만들고 막 이랬겠죠. 네. 전혀 이 감독은 그런 거를 안 보여주고 냉정한 현실은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전달이 안 된다. 네. 전달을 하라는 취지긴 하겠지만 너무나 전달이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자 이렇게 영화를 편집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얘기들은 어느 정도 다 하고 보너스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기억을 여러분들도 다 정확하게는 못하시고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미 이제 그래서 다 그 가족이 뿔뿔이 헤어진 다음에 그 집을 누군가가 찾아와요. 네. 그리고 문을 그 집을 훅 열어 제치는데 그 집은 여전히 그 이후로는 뭐 다른 사람이 살거나 뭐 훼손되거나 이런 느낌이 없이 고스란히 그냥 그 집의 느낌을 몇 년 후에 누군가가 문을 확 여는데 네. 정확하게 실루엣이 누구라고는 안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아키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어요? 난 사회복지사인 줄 알았어. 저도 그냥 현실적이다. 나이를 몇 년 지나고 뭐 대학교를 갔거나 뭐 졸업을 했거나 한 정도 나이대에 아키지 않을까? 그래서 얼굴이 역광으로 잘 보이질 않는데 전 그냥 아키인데 왜 아키라고 안 보여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대놓고 보여주기 싫은가 보다. 네.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끝냈는데 그때 제 느낌에 이렇게 보면서 낯선 데 온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나 뭐 이렇게 확인하면서 약간 흐뭇해하면서 뭔가 생각에 잠기는 얼굴이었던 것 같아서 아키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대로 있긴 하지만 텅 빈 집에 나중에 얘네가 다 모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가? 감독이? 뭐 이런 걸 한번 그려보라는 건가? 네. 감독의 의도는 그거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할 때 누가 가장 이 집에 먼저 찾아올 것인가는 정확히 아키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맞네요. 하긴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네. 이 집에 가장 비중을 두고 다른 뭐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집을 네. 다시 찾아와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할 때 그건 아키다. 맞네요. 네. 여기에 할머니가 묻히기도 했고 네. 또 여기서 내가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곰팡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라는 뉘앙스를 영화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장했나요? 네. 저는 성장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랬는데 막 프랭키가 와가지고 아니 가져갈 거 없나? 연못 다 뒤지고 막 15만 원이 진짜였을까? 전부였을까? 그렇죠. 정말 30만 원씩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정도로 아키의 인생에 하나의 궤적을 좀 쫓아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보너스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할머니랑 아키와의 대화, 둘 다 할머니와 아키와의 대화예요. 근데 하나는 아키가 업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막 설명해요. 뭐 가슴을 이렇게 흔들면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요즘 세상 좋아졌다, 어떻게 그거 가지고 돈을 버냐, 뭐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뭐 추정, 여기서는 질문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되게 편하다. 네. 둘이.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일 든 생각이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녀잖아요. 네. 뭐 물론 자기가 낳은 어떤 그런 피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남편의 자식의 자식이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또 데리고 있는 어떤 면도 있고 자기 남편을 데리고 있는 어떤 대리만족의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 혹시 제가 너무 윤리적인가? 그런 데서 일하고 그런 데서 뭐 돈 벌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 사실 혈육이면 그렇게 듣기가 힘들죠. 네. 근데 제가 편하다고 생각한 거는 어느 부분에서는 책임 안 져도 되는 관계구나. 이 네. 둘이. 그걸 오히려 명확하게 보여준 씬이 아니었나? 그런 가족이다. 그렇기도 하고 저는 한편 생각할 땐 얘가 부모를 뛰쳐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요구하는 어떤 삶의 기준에 항상 잣대에 항상 들이대다가 결국 뛰쳐나온 거니까 네. 나만큼은 얘한테 잣대를 들이대지 말자. 할머니 입장에서. 네, 오로지 나는 얘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옆에서 묵묵히 있어주기만 하자라는 어떤 취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고요. 네. 또 혹시 뭐 다른 생각 없어요? 이건 다 추정이니까. 네. 사실 그 대화랑 비슷하게 저는 아들과 아버지 쇼타 부자도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도둑질하는 모든 장면이 그렇게 보이긴 했는데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걸 저러고 있으면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아들 쇼타가 여동생 때문에 이거 이상하잖아. 너 우리 아버지도 아닌 게 이런 걸 시키냐라는 반발을 하면서 아들이 성장을 하는 식으로 갔다면 이 할머니와 이 손녀는 전혀 그러지 않는 네. 끝까지 그냥 이게 유지되는 그걸 보면서 뭐가 맞지? 약간 이런 생각을 비교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널 정말 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어쩌면 함부로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가족 안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의무가 되기도 하고 그게 정당화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가족은 그 할머니와 아키 사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아키도 할머니 앞에서. 가족 안에서 어쩌면 굴레나 뭐 의무라는 이름으로 이제 행해지던 것들의 다른 양상, 어쨌든 다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영화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뭐 여러 장면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아버지가 쇼타에게도 너 저기 가슴 계속 쳐다보더라. 뭐 너 아침에 발기되는 거 정상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남자다워지는 거 이런 얘기 보통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물론 네. 했던 아버지도 제가 들어보긴 했어요. 네. 그런 아버지한테 있는 아들은 민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근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게 어떻게 볼 때는 그거 맞아. 우리 그 모든 가정이 좀 성교육이 절해야 돼. 사람 너무 이렇게 제한되고 폐쇄적이지 말고 성에 대해서 저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게 가정적으로 훨씬 좋아.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잘 허용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얘를 제한하지 않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의식적으로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나쁘게 하는 식으로 작용하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네. 상당히 무의식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안 좋은 측면입니다. 자기가 남편과의 어떤 관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끈의 굴레 중에 안 좋은 면을 자기가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쥐고 있는 거를 고생시키는 어떤 측면도 거기에 함유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이중적인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많긴 하지만 동시에 또 보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키가 숨긴 거를 이제 금방 발견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 네 발 차잖아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할머니가. 네. 그게 뭐 거짓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었죠? 안 좋은 일, 너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했을 때, 할머니 어떻게 알았어? 할 때, 네 발이 오늘 차잖아라고.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 결국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숨겼다라는 거죠. 네. 근데 숨겼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할머니는 알았을까? 발이 차다는 거 하나로 어떻게 숨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때 이것도 완전히 추정이지만 번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로 갈 때 발이 찼겠다. 이런 생각을 번뜩 했어요. 네. 저는 굉장히 과한 추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 나는 너의 유전을 알아. 너의 특성을 알아.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라는 느낌을 들지만 하지만 내가 너를 제한할 수는 없지. 라는 어떤 뉘앙스를 그 장면에서 약간 포착한 감이 있어요.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지금은 다 추정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잘못됐으면 완전히 날벼락 없는 소설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망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싸하게 잘 맞으면 해석이 된다. 그리고 그게 힘을 발휘해요. 네. 일단 제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가 이 말을 딱 했는데 여러분들한테처럼 모종의 어떤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게 임팩트가 있으면 그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은 꼭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석이 꼭 진실을 쫓아가는 것처럼 자꾸 그려지기는 하는데 네. 사실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얘기되는 게 꼭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만 돌아가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상담 현장에 있어 보니까 더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거짓을 피할 수 있는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려면 추정에 들어가지 않고 팩트만 나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상담자나 혹은 상대방의 어떤 변화나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니까 네. 네. 어떻게든 해석의 영역까지 가야 네. 하는 거고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네. 얘기일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모든 상담의 과정은 항상 그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묘사하고 메꾸고 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네. 그건 진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오늘은 이제 그것을 대표적으로 마음의 곰팡이라고 제가 대신 표현했는데 네. 결국 그 곰팡이를 키우거나 또는 그 곰팡이를 억제시키거나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걷어내거나 하는 작업이 해석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 어떠세요? 정말? 네. 정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되고 야 정말 네. 아니 어디에서 어느 가족을 소재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겠어요. 사실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어느 가족 그 포스터만 봐도 그 아키 배역이 오히려 안 어울리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굳이 조금 튀는데? 뭔가 구색이 안 맞는 아니 구색 맞추려고 억지로 껴있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영화상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만 약간 겉도는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이 너무 튀고 이랬는데 생각해보니 오늘 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키와 아키 이외의 인물로 나뉘는 영화네요. 어떻게 보면 이 그렇죠. 혈연과 비혈연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에서 아키를 넣었어요. 네. 물론 그거를 왜 그 나이에 그걸로 정했을까? 저는 그거는 영화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약간 야한 거 넣고 싶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렇게 고귀한 의도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영화는 이런 설명을 하기에 그래도 빈틈이 너무 없지는 않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채워져서 이게 구색이 좀 맞는 이 정도의 영화가 좋은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어떤 영화는 너무 비어가지고 다 소설을 써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심리 원리랑 앞뒤가 안 맞아. 그러면 영화를 보다 짜증이 나죠. 이거는 근거가 없는데 현실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인간 심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구색이 잘 맞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느 가족을 상담과 정신분석, 심리 뭐 이런 걸 주제로 한번 봐봤는데 굉장히 색다르고 재미있는 시도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